수능 개념 세계사 중국사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하고 대략 10시간 정도 중국 전근대를 좀 차근차근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역사 좀 아는 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배워보면 또 새로운 맛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유구한 역사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중국사를 들어가기 전에 모든 친구들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OT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사는 이전 왕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조가 나오고 또 그 왕조가 끝나면 그 다음 왕조가 쭉 이어서 왕조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국 땅에 존재했었던 왕조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잘 파악하면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잘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것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왕조 순서를 기억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이 쭉 순서대로 쓰기는 했어요. 한 10번은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라가 왜 우리나라에 고조선이 나왔듯이 최초로 존재했던 나라고요. 하나라 다음에 상나라, 상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다음에 나오는 분열시대로 춘추전국시대가 있어요. 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진시황의 진으로 유명한 그 진나라이고 그 다음이 한나라가 이어서 나옵니다. 중국 왕조를 공부할 때 분열시대가 있었으면 늘 통일하는 나라가 있고 또 통일을 하면 그 다음 분열시대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는 게 규칙이 좀 있어 보일 거예요. 진나라 한나라라는 통일시대 이후에는 위진남북조라는 분열시대가 또 나오게 돼요. 이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 당나라. 한국사 하면서도 좀 들어봤기 때문에 이름은 좀 익숙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열시대가 5대 십국시대입니다. 이 짧은 분열기 5대 십국시대를 통일한 왕조들이 송나라, 원나라. 앞에서 했었던 규칙대로라면 분열시대가 나와야 하지만 명청이라는 통일 왕조가 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근현대로 가면은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이 지금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입으로 계속 뱉어보는 연습을 해야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고 수업 시작할 때마다 춘추전국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에 뭐였지? 하나씩 짚어보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대 순서를 선생님이 한번 짚어줬고요. 중국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중국 지도를 보고 갈까요? 이게 중국 지도예요. 사실 우리 중국 땅 모양 잘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큰 나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계속 나오는 지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선생님이 짚어주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크게 굽이쳐 흐르는 강이 우리 선생님 OT 때 그 언급을 하기도 했던 황허라는 강입니다. 중국의 역사의 출발은 이 황허 강 유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참 중요한 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문명의 시작점이 됐던 곳이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와, 엄청 긴 강이 나와요. 양쯔강이라고도 하고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창장강이라고도 합니다. 이 황허강과 창장강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사실 이 사이에 회수 혹은 화이허라고도 불리는 강이 있어요. 이 회수를 경계로 해서 좀 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황허 유역에 빗금을 친 부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화북. 네, 화북이 있으면 뭐 화남이 있을 텐데 화남과 조금
병용해서 쓰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영역은 달라지긴 하지만 주로는 창장강 아랫부분을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강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북, 황하강 유역을 위주로 해서 회수보다 그 북쪽에 있는 화북 지역과 창장강 이남의 강남 지역이라는 말이 앞으로 중국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화북이라는 지역과 강남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국 문명의 시작점은 화북, 황허강 유역이기 때문에 강남 얘기가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부분도 다 화북에서 시작이 됐다. 화북이 뭐든지 먼저 시작이 됐고 인구도 더 많았고 더 먼저 발달했다. 강남은 나중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의 나라들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네, 하나라에 대해서는 기록상의 왕조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사마천이 쓴 사기 본기에 하본기로 실려는 있는데 하나라의 어떤 유적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하게 아직 발굴이나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록상에 존재하는 왕조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하나라를 이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나라가 바로 여기부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인데 수도가 마지막 수도가 은허였기 때문에 이 상나라를 은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나라의 특징은 왕이 하늘의 뜻을 묻는 점을 치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정정치, 제정일치라고 합니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것이다. 왕이 제사장의 역할과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을 둘 다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 신정정치와 제정일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갑골문이라는 거예요. 이 갑골문은 거북의 배딱지나 소의 어깨뼈에다가 점을 친 흔적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거북의 배딱지나 소의 어깨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나무 꼬챙이 같은 걸 꽂아요. 그래서 그걸 불에다가 구우면 균열이 생기는데 그런 균열을 보고 사냥은 언제 할지, 전쟁은 언제 나갈지, 제사는 어떻게 드릴지 그런 점을 친 과정과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은 문자가 바로 갑골문입니다. 이 갑골문은 한자의 기원이 돼요. 19세기 말쯤에 이런 갑골문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갑골문 자체는 제정일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정일치를 보여준 첫 번째 갑골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희생제물을 담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청동제기가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무게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몇백 킬로그램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왕실에서 드렸던 제사에 중요하게 쓰였던 도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태음력, 12간과 12지가 여기서 보일 수 있습니다. 순장의 풍습도 있었고요. 이렇게 상나라가 지속이 됐었는데 그 밑에 지도 보면은 우리 상나라의 범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은허라는 수도가 보이고요. 요만큼 역시 황하강 유역이죠. 이만큼이 이제 상나라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나라 말기로 가면은 상나라 주왕이라는 폭군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로 이야기되는 그런 왕인데요. 주지육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술로 된 연못, 그리고 고기를 매달아 놓은 숯불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술과 고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그런 왕인데요. 상나라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자 사실은 상나라에 포함된 하나의 제후 세력이었던 거죠.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칠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나라와 주나라 교체됐기 때문에 상주혁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이제 정벌하고 멸망을 시키고요. 수도를 어디에 두게 되냐면 여기 밑에 지도에도 보이지만 여기 호경에다가 두게 되네요. 주나라의 영토는 상나라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훨씬 더 넓어지니까 왕이 혼자서 이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와 가까운 지역을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직할지로 다스리고 이 수도 주변이었죠. 수도와 그 근방을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상주혁명의 공신이거나 아니면 주나라 왕의 일족으로서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제후들한테 땅을 나누어주고 제후로 임명을 해줘요. 그걸 분봉이라고 합니다. 땅을 분봉을 해주는 대신에 제후들은 주나라 왕한테 충성과 공납, 군역 등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나름 제후들의 권한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땅에 대한. 그래서 봉건제는 지방분권을 가져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의 봉건제는 무엇을 통해서 지탱이 됐냐면 종법, 예법 등으로 지탱을 받습니다. 이 종법, 예법은 왕 다음에는 또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제후 다음에는 제후 자리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제후 자리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장자를 통해서 계승이 되는 이런 질서들을 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건제를 지탱하는 그런 질서들이 종법이랑 예법이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주혁명을 정당화하는 사상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1000명이 상나라를 떠나서 우리 주나라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덕으로 통치를 할 거다. 라고 하는 1000명 사상과 덕치주의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는 그런 여론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전제라는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정자 전화번호 누를 때 샵 버튼 알 거예요. 우물정자가 한자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샵 버튼하고 비슷하죠. 이 정전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8개 가구가 1, 2, 3, 4, 5, 6, 7, 8 이 구역을 나눠서 함께 경작을 하고 이 부분을 세금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이상적이죠.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 정전제는 책에는 남아있지만 이게 그대로 실행됐을 거라고는 여기진 않고요. 아마 이 주나라 시대의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이 생산력이 너무 낮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에서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경작을 한 것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나라는 후대에까지도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의 모범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주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 주나라도 시간이 가면서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한 이 사이쯤에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견융족이 침입을 해와요. 근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주나라도 말기로 가면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왕이 생겨나게 돼요. 이제 대표적인 왕으로 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포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졌는데 이 여인이 웃질 않아요. 이 여인을 웃게 하기 위해서 뭐 별별 일들을 합니다. 뭐 그 아까운 비단도 북북 찢어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데 포사가 드디어 웃기 시작한 때는 뭐 어찌어찌 하다가 봉화가 피워서 연기가 오른 걸 봤을 때 웃었어요. 그 연기가 피우니까 막 제후들이 출동했겠죠. 막 왔겠죠. 그걸 보고 웃었는데 유황이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몇 번 더 그런 일을 합니다. 실제로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게 아닌데요. 그래서 진짜로 견용족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가 올랐고 연기는 피워졌지만 어떠한 제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늦게 모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나라는 짐 싸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수도 호경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러양으로 가게 됩니다. 네, 우리 밑에서 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호경에서 조금 더 동쪽에 있는 러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이긴 주나라인데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주나라이기 때문에 동주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어떤 위기가 또 주나라한테 닥치게 되냐면 그 주나라 봉건제로 튼튼히 주나라 왕을 지켜줘야 될 제후들이 이제는 혈연적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죄다 다 나 이제 주나라 왕에 충성 안 바칠 거야. 나도 왕 할래. 라고 하면서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는 영역이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고 다른 제후들이 각기 독립을 하는 그런 분열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열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그 춘추 전국이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여러 개가 경쟁을 할 때 바야흐로 뭐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춘추 전국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눠서 하고자 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참 재미난 시기예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 같은 경우는 주나라가 아직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나라보다 힘센 나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제후국들이 다 들어서서 이렇게 있는데 나름 경쟁을 하는 거죠. 힘은 있지만 주나라라는 어떤 좋은 명분이 있어요. 주나라를 지키고 외적의 침배에 대항한다라는 명분으로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제국들을 모아서 내가 주도하는 질서에 잘 따라와 라고 맹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이런 제국들을 패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패자가 이렇게 다른 제국들을 모아서 맹약을 맺는 것을 회맹이라고 해요. 패자의 회맹 질서로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고 이 패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좀 좋은 명분이 존왕양이입니다. 이 존왕양이는 주나라 왕을 높이고 이민족 오랑캐를 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춘추 시대에는 다들 예의는 지켜요. 막 전쟁을 해도 예의 지켜요. 서로 평원에 모여서 군사력을 함께 비교하고 뭐 안 될 것 같으면 서로 인사하고 그냥 맹약 맺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겉으로 예의와 명분은 내세우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맹 질서를 유지했던 패자가 순서대로 5개가 있어요.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왕 함녀 부차, 그리고 월왕 부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는데요. 이 시대에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고사성어들, 뭐 관포지교, 결초보은, 오월동주,
와신상담, 낭중지추 이런 성어들을 의미를 다 찾아보면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와신상담 같은 경우는 그 뗄나무 위에서 자고 쓸개를 맛본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오나라 왕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말 그 패배의 쓴맛을 곱씹어요. 월나라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패배했던 때와 그 아버지 때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한 데서 누워 자요. 뗄나무 위에서 자고 밤낮으로 쓸개를 맛보면서 그 쓴맛을 계속 곱씹어요. 그걸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재미난 고사성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춘추 시대였고요. 이제 전국 시대로 가면 그 앞서 있었던 예의, 명분 이런 거 없어집니다. 이 왕 밑에 제후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제후 밑에 그 가신들이 있습니다. 경대부라고 하는데요. 춘추 시대가 이 제후들이 왕에 대해서 뭔가 나 이제 독립할 거야 라는 그런 시대였다면 전국 시대는 더해요. 제후 밑에 있는 이 경대부들이 이제 제후를 능멸하는 그런 하극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을 하극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예의 명분 이런 거 없습니다.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합해 버리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수백 개에 이르렀던 작은 제후국들이 전국시대 말기에는 다 병합되어서 최종적으로는 7개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요. 네모로 쳐진 게 전국 칠웅이에요. 연, 조, 위, 한, 초, 제, 진. 이 7개가 춘추 전국의 마지막 통일을 앞두고 이제 격돌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도 보이겠지만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진나라가 변방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춘추 전국을 다 통일을 하게 되는 그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춘추 시대가 기원전 770년에 시작을 했고 500여 년에 걸쳐서 이런 분열기를 지나 기원전 221년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내용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상나라. 네, 신정 정치와 재정 일치였기 때문에 그 상나라의 이런 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갑골문과 청동제기입니다. 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이 주나라는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제후에게 분봉해주는 봉건제로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런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는 사상으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주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를 옮기게 되고 바야흐로 분열 시기인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렇게 많은 제국들이 나서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때로는 분열 시대가 가져오는 하나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강에서 이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